네. 화요일에 여러분 뵙고 있는 피부과 전문 한민병입니다. 한민병쇼 2부에서는 피부과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박성진 원장님과 함께 50견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자세에 대한 얘기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좋은 자세로 건강의 기본 주춧돌 기둥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동상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올겨울은 뭐 추위라고 한 2번 있었나요? 잠시 춥고 지나가 버렸는데 겨울 장사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것도 뭐 기후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추울 땐 춥고 더울 땐 더워야 일상을 살아가는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경제활동 하시는 모든 분들 좀 편할 텐데 그래도 어찌됐든 뭐 등산도 가시고 스키도 타고 그러시니까요. 오늘은 겨울에 흔히 생길 수 있는 동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이라는 건 뭐냐면 심한 추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되게 추워지면 우리 몸은 중심 체온만 유지합니다. 아주 추운 외기에 노출되게 되면 머리, 심장, 그다음 내부 중요 장기의 체온을 유지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말초, 손끝, 발끝, 뭐 귀끝, 코끝 이런 거는 생명과는 직접 지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서 혈액이 너무 차가워지면 중심 체온을 36.5도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혈관들이 전부 컨스트릭션, 수축해 버립니다. 그냥 잠시 수축했다가 다시 따뜻한 데 가면 손이 좀 뻘개지면서 지릿해지고서 이제 금방 되돌아오는데 이게 몇 시간씩 지속돼서 손끝 발끝에 혈액 순환이 전혀 안 되면 괴사가 일어나죠. 이것이 동상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추위에 노출된 부위에 혈액이 가면 중심 체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생리적인 보상작용으로 그쪽으로 피가 안 가게끔 하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자리에 혈액 순환이 안 되면 조직에 괴사가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제 뭐 모양은 물리적 온도 변화에 의해서 가벼운 요 정도면 2도입니다. 물집 잡혔으니까. 여기 피부도 손상을 많이 입었죠. 손가락 끝은 보면 벌써 퍼렇게 한 2시간만 더 진행되면 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진행되는 거죠. 발생 원인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영하의 온도 속에 지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면 그 자리에 피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잘 생기는 데가 손끝 발끝이죠. 그래서 반드시 장갑을 끼고 그다음에 눈 속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 신발 신어야 되고 그다음에 높은 산에 올라갈 때는 얼굴을 완전히 둘러쌀 수 있는 걸 하고 귀 이런 데 말초 부위에 추위에 노출된 자리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위에서 오랜 시간 노출이 돼서 완전히 조직이 괴사가 돼서 괴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건 이제 잘라내게 되죠. 단계별로 한번 나눠볼게요. 1도는 뜨거운 물에 의해서 입는 손상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약간 빨개지고 붓고 시간 지나면 회복되는 우리 가볍게 물에 튀게 되면 뻘개졌다가 물집 안 생기고 좋아지죠. 그래서 2도는 물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 표면에 표피, 진피의 상부까지 완전히 손상이 돼서 물집까지 잡힙니다. 3도는 그냥 물집이 아니라 진피 깊숙한 곳까지 손상을 입기 때문에 진피 아주 깊은 곳에 손상을 입기 때문에 혈관이 터집니다. 그래서 피부 색이 보라색 혹은 짙은 잿빛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되죠. 4도 화상을 입게 되면 표피, 진피, 피하지방 상층부까지 완전히 괴사가 일어나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딱지도 생기고요. 왜냐하면 안에 심부 조직까지 완전히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뼈까지 아프죠. 그러니까 관절통이 심해지고 치료 방법은 이런 경우에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히말라야 등반 갔었던 분이 뭐 이렇게 조난을 당해서 다시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심한 동상을 입었다. 이게 이제 이런 4도. 이게 화상도 똑같습니다. 전기 고압선에 감전돼서 4도 화상이 있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변화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조직의 괴사로 인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겪는 거는 1도, 2도가
전부죠. 우리가 뭐 특별하게 멀리 원지 산행이라든지 뭐 이러지 않는 한 대개는 좀 조심하지 않아서 우리가 동산 입는다 그러면 1-2도 정도가 되죠. 예. 그리고 되게 피부과에서 보는 것도 그 정도고요. 3도가 넘어가면 외과에 가야 됩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따뜻하게 해 주면 돼요. 반드시 장갑을 끼야 되고 마사지 해 주고 그러면 되게 좋아지고요. 약간 따뜻한 물 한 40도 온도 정도의 미온수에다가 담궈서 마사지 해 주면 되고요. 3-4도가 넘어가게 되면 피부 이식, 4도가 되면 절단을 해야 되는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질 수 있는 동상이다 그러면 스키 탈 때 젖은 상태로 이제 계속 열중하다가 보면 손끝 발끝에 동상을 입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눈 많은 산에 뭐 한 10시간 이상 종주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사이에 또 발끝, 손끝 젖은 장갑. 그래서 산에 가거나 스키 탈 때는 방수가 잘 되는 그런 장갑이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1-2도 화상이 생긴다 그러면 뭐 내려오면 급하게 치료하게 되면 3-4도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되죠. 그래서 동상이 발생했을 때 물집이 생겼다. 우리는 그 화상 때도 그렇고 뭐 동상 때도 마찬가지지만 화상 물집은 터뜨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하고, 그다음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도저히 그냥 둘 수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걸어 다닐 때 이런 식으로 걷잖아요. 그래서 요 앞쪽으로 중력 방향 끝에다가 아주 깨끗하게 소독된 그 의료용 니들 같은 걸로 물집을 살짝 터뜨려서 잘 눌러서 안에 있는 진물을 다 빼내고 약간 컴프레션 눌러주는 압박품 테이프링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 물집이 잘 아물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본인이 할 일은 아니다. 네. 외과나 피부외과를 할 수 있는 데서 그렇게 해주면 좋죠. 일단 응급처치는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씻는 겁니다. 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거죠. 네. 이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손만 담그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한 37, 8도, 40도 정도 되는 온도의 물에 몸을 다 담그고 마사지 할 수 있는 부위에 전신 마사지를 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진행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그리고 동상부에 직접적 불을 쬐면 따뜻하게 하는 건 좋은가요? 뭐 아주 가까이 가서 화상 입지 않는 정도라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난을 당했다, 산에 들어가 있다, 뭐 달리 어떨 방법이 없다 그러면 모닥불을 피우고 그 앞에서 말리고 하는 게 좋죠. 가끔 이제 우리가 그 자연보호 때문에 산에 갈 때 전부 다 이렇게 입구에서 국립공원 같은 데 들어갈 때 되면 그 불, 특히 라이터 같은 건 놓고 가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마을 뒷산 500m짜리 올라가는데 그런 거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지리산, 그다음에 설악산, 한라산, 뭐 그다음에 덕유산 이런 데 들어가면요. 조난 당하면 라이터를 손에 쥐고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냥 불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뭐 불 나지 않게, 산불이 나지 않게끔 안전 장치는 갖춰야 되겠지만 조난 당했을 때 예를 들면 한 5시간 정도는 내가 버텨야 된다. 나무 긁어 모아서 이렇게 눈으로 구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불만 피워 놓을 수 있으면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뭐 나는 자연이다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불을 만드는 걸로 나오는데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에 올라갈 때 절대로 겨울 산행은 4인 1조가 아니면 가지 마라. 그다음에 4인 1조를 가야 되는 이유가 한 명이 조난다면 두 명이 업고 와야 되거든요. 한 명이 조난을 당하면 두 명이 보조를 해야 되잖아요. 한 명이 한 명을 못 업고 옵니다. 산에서는. 그래서 4인 1조가 돼야 한 명이 잘못되면 두 명이 보조를 하고 나머지 한 명이 연락을 하든지 짐을 들든지 뭐 어떤 구조를 요청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이 올라가면 라이트 하나는 갖고 올라가야 된다. 절대로 쓰지는 말아야 되지만 조난 당했을 때는 그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저는 등산의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동상 부위에 냉찜질을 해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일단 따뜻한 물에 넣어야 됩니다. 부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 부기는 중요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따뜻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동상에는 어떤 성분을 연고를 바르나요? 이게 뭐 동상을 연고를 바르서 해결할 건 아니고요. 1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자연 회복이 되죠. 예. 그다음에 2도에 물집이 생겼다 그러면 항생제 연고를 써야 됩니다. 드레싱 잘 해야 되고. 3, 4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치료를 하게 되죠. 외과에서 하게 되는데 예,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그다음에 상체의 외상으로 인한 2차적인 염증 감염을 막기 위한 항생제를 쓰는 게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상에 바르는 연고 뭐 발라서 동상이 좋아지는 건 없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랑 좀 다른 게요. 동창이라는 게 있어요. 동상 말고 동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뭐 아주 추운 게 아니라 그냥 쌀쌀한 날씨에 축축한 상태로 오랫동안 반복되면 혈관이 그 조직을 네크로시스, 괴사를 일으킬 정도로까지 완전히 혈액이 안 가는 게 아니고 혈관이 좁아져요. 그냥 피는 통하긴 해요. 근데 일 끝나고 나면 늘 손이 붓고 아파요.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스트 파이트에서 여기 동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제일 많은 분이 뭐냐면 아주 추운 날 여러분 야외에서 생선 만드시는 분들 있죠. 차게 만질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늘 추위에 노출되죠. 고무장갑을 끼고 있다 하더라도 장갑을 한 2겹은 끼고 면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보면 늘 추위에 노출돼요. 그 온도가 동상 입을 정도는 아니고 혈액순환을 좀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좁아지는 그런 정도의 반복적인 오랜 세월, 직업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분들은 동창이라 그래서 겨울에 날씨 쌀쌀해지면 손이 저리고 붓고 빨개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손을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옛날 1차 세계대전 때 보면 추위에 발이 이제 군화가 축축하게 차게 오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만성적인 콜드 인주리, 냉기에 의한 손상을 입게 되면 동상과 좀 모양이 다른 동창이 생깁니다. 뭐 절단하고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지만 굉장히 만성적으로 오래가는 그런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인은 드물고요. 그래서 늘 추위에 노출될 때는 특히 이제 야외 활동할 때 스키 등산, 겨울 등산 가실 때는 장갑과 신발은 좋은 거 꼭 방수가 되는 보온되는 그런 거 꼭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끔 겨울 산행 가다가 보면 가까운 산, 북한 서울 기준은 북한산이나 청계산 이런 데 관악산 이런 데 가깝잖아요. 어떤 분이 오시냐면 청바지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 나중에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겨울 산에 갈 때는 여름이야 그 추위에 문제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겨울 산에 올라가서 땀이 많이 나게 되면 요즘 나오는 등산복들은 보면 다 고어텍스라서 땀은 나가고 물은 안 들어오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거든. 면이 없어요. 근데 청바지가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 면티나 그 면옷을 입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땀이 식을 때 체온 떨어지는 게 무섭게 떨어져요. 그럼 오한 들고 정말 멀쩡하게 눈 뻔히 보이면서 저기 동상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겨울산에 가실 때는 정말 제대로 된 등산복, 땀은 배출이 되는 등산복을 입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위에 의한 피부 손상, 그다음에 체온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등산을 겨울 등산 청바지 입고 가다 오시면 100% 감기 걸립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땀이 잘 빠지는 그런 땀이 차지 않는 등산복을 입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게요. 맨발일 때 계속 가렵진 않지만 가려운 느낌이 있고 모기에 물려서 부었을 때처럼 아픈 느낌이 든다. 발가락에 물집이 한개처럼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유 없이요? 추운데 노출됐다 그러면 충분히 동상을 의심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동상이 걸릴 만한 일이 있었다면 동상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물집이 잡혔다 그러면 2도입니다.
근데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런 일이 그냥 생겼다 그러면 동상은 의심할 수가 없죠. 이제 아주 찬 온도에 노출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히스토리를 봐야 되겠습니다. 치료는 뭐 항생제를 써서 치료하면 되고요. 영하 23도 한 번도 경험 못 해본 온도인데 제가 산행을 가도 영하 23도는 겨울 산에 가도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이 제일 추울 텐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편도결석이요? 이제 트리그님이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편도결석 때문에 꼭 수술을 해야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비인후과 의사만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결석만 이렇게 그 포셉으로 제거해도 되거든요. 구치는 심해요. 근데 편도선 제거 수술의 성인의 경우 인디케이션은 그거보다는 편도가 커서 결석이 문제가 아니라 편도가 너무 커서 중이염을 유발한다든지 뭐 그런 2차적인 일이 아니려면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이게 전신 마취거든요. 2주간은 아니지만 일단 전신 마취를 해야 돼요. 일주일 정도는 고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꼭 해야 될지는 이비인후과 의사만 상의하시고 편도결석은 그냥 좀 불편하지만 저게 뭐 막 어제 생겼다가 오늘 뺐는데 내일 또 생기고 그건 아니고 몇 달에 걸쳐서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비인후과 의사한테 가서 그때그때 제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강아지와 신발 안 신기는 게 좋죠. 건강한 강아지라면 뭐 충분하게 눈밭에서도 썰매도 끄는 게 강아지인데요. 뭐 뭘 신경 써요. 염화칼슘요? 그냥 데리고 갔다가 나와서 집에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물로 씻어주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쿠션이 두꺼워요. 그 발바닥이. 굳이 신기는 물 많이 봤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있나? 한번 씻기면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게 발톱이 노출되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발톱까지 완전히 하면 애들 걷기 힘들어요. 강아지들이. 발톱을 찍어야 되거든요. 땅을 이렇게 탁탁 이렇게 탁탁 찍어야 되는데 못 찍으니까. 보자. 겨울철에 다리가 잘 붓는데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피부색이 붉게 변했다고요? 동상? 혹시 저기 치마를 입으시면서 발 밑에다가 저기 두지 않나요? 뭐라 그러지? 전열기를 두지 않나요? 그거일 가능성이 더 많은데요. 이게 저온 화상이라 그래서 열성 홍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화상 입을 정도의 온도는 아니고 그냥 적외선이 피부에 직접 노출돼요. 요즘 보면 이렇게 스커트 입고 오신 분들 보면 책상 밑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된 전열기 조그만한 걸 놓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직사 적외선을 쪼이면 피부에 혈관이 늘어나면서 뻘개져요. 발목부터 종아리까지. 신발 신는 부분 제외한 스커트 입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열성 홍반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붓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붓기가 자주 붓게 되면 임파 부종이 있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직접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이 되면 유난히 간지러운 미출증에 보습연수 발라도 동상은 지금 오늘 내가 동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일상생활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피부가 가렵다 그러면 겨울이라 그러면 건성 피부면 제일 많아요. 피부가 말라서 그래요. 잘 마르잖아요. 여름에 장마철에 옷 말리는 거 하고 겨울철에 빨래 말리는 거 하고 말려보시면 잘 마르잖아요. 겨울에. 습도가 낮아서 그렇거든요. 우리 샤워도 하고 나면 피부가 금방 말라요. 그러면 가려움증이 잘 생기죠. 샤워는 5분 이내 끝내시고요. 비누질은 손바닥으로만 하세요. 그다음에 뭐 필요하면 로션 바르시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뭐 바르는 약을 써야 되겠죠. 목욕 습관을 고치셔야 될 겁니다. 무좀하고 동상은 아무런 연관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연관관계 없어요. 한번 볼까요? 제가 코로나도 올 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새로운 병이 생기면 굉장히 공포를 느끼죠. 일단. 그리고
그 공포를 이용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공포 마케팅을 합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조금 늘었을 거예요. 통계를 보면 2022년대 사망자가 좀 한 2만 명, 2만 명 정도가 증가됐다가 그때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약하신 분이 돌아갑니다. 이제 돌아가시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태풍이 분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쓰러지지는 않죠. 뿌리가 약하거나 힘이 없는 나무들이 이제 쓰러지고 부러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새로운 병은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메타뉴모 바이러스라고 또 이제 여기 감기 바이러스 새로운 게 나왔다고 또 막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휴먼 메타뉴로 바이러스인가 그렇죠? HMP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새로운 바이러스는 아니고요. 감기 바이러스 일종인데 찾았던 거죠. 이게 옛날에 감기에 메이저 바이러스 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RS 바이러스도 있고 아데노 바이러스도 있고 그다음에 라이노 바이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몇 종류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200가지가 넘는데 그중에 이제 휴먼 메타뉴모 바이러스라는 게 새로 이제 찾아낸 거죠. 그게 새로 생겼다기보다 그전에는 그냥 감기의 원인 중에 하나인데 모르고 지나갔던 거죠. 너무 많은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연구 결과 찾아진 거지 그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코로나 때처럼 뭐 유행하거나 그런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냥 엔데믹하게 있던 바이러스를 찾았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이럴 디지즈가 돈다 그러면 특히 호흡기 쪽으로 바이럴 디지즈가 돌면 걱정스럽지만 모든 바이러스를 모든 백신이 나와서 모두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의 변이를 내 몸이 따라가지 못해요. 외부에서 주는 그 백신 갖고 내 몸을 모두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나를 내가 건강하게 하면 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그때그때 들어오는 바이러스를 적절히 스크린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 질병에 대해서 봉쇄로 대응하다가 보면 병에 걸려 죽는 사람보다 경제적 실패로 인해서 잘못되는 경우의 수가 훨씬 많을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작할 때 2019년 말인가요? 2020년 초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방송에서 그 얘기했더니 그러더라고요. 피부과에서 나보라니까 뭘 하냐고. 이건 의사들이면 누구나 압니다. 네. 정치보다는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제 말 안 들어서 망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럴 일이 아니죠. 그럴 일이 아닌데 제일 많이 망가진 나라가 중국이죠. 코로나 때 완전 봉쇄하고. 우리도 뭐 그 줄에서 봉쇄를 했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축이었던 자영업이 거의 붕괴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그런 변화가 오는데 봉쇄는 2020년, 21년, 22년에 했죠. 2년, 3년 했잖아요. 그 여파는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24년.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 일이 벌어지면 그 정권을 바라보는데 씨앗은 그 전에 뿌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때 우리가 호남, 부산, 광주까지 인터넷 백본을 만들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백본을 국가 자본을 들여서 광케이블로 인터넷 백본을 만든 나라가 많지 않아요. 미국이나 중국이 이런 나라는 할 수가 없잖아요. 땅덩이가 넓으니까. 일본은 디지털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니까 못했죠.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어떤 전두환 대통령 때 그 백본을 처음 시작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 때 그게 완공됐거든요. 그게 어찌됐든 IMF가 김영삼 정부 때 생겼지만 김대중 정부 때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IT 붐을 일으키면서 그 경제적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 문맥을 쭉 볼 것 같으면 그런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바이러스가 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식사 잘하시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잘 주무시고 아까 박승준 선생님도 얘기했잖아요. 자는 게 참 중요하다. 모든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식사 잘하시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욕심 좀 줄이시고 그러면 건강하게 사십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걸린다 하더라도 일주일 고생하시면 회복됩니다. 작년 겨울에 시작해서 꽤 고생했는데 봄이 되면 서서히 나아지고 여름에는 겨울보다 거의 없어요. 여드름이 겨울이 되면 네 맞습니다. 여드름은 이제 성인의 경우에 여드름이 계속되는 건 대개 유전이거든요. 피지가 많이 나오는 지성 피부라 생기는 건데
이 피지가 많이 나올 때 피지가 계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기온이 올라가면 분비량이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여드름 환자가 반대에 12월, 1월, 2월보다 거의 환자 수가 3배 이상 많아요. 3배 이상. 왜 그러냐? 피지가 많이 나와서. 왜 그러냐? 기온이 올라가서, 습도 올라가서. 이것도 보면 자연의 섭리가 맞는 게 피지선이 피지샘에서 나오는 그 피지가 우리가 개기름이라 그러잖아요. 그 피지가 나쁜 거냐? 아니요. 천연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다음에 벌레를 쫓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지금보다 문명이 훨씬 뒤떨어졌던 2만 년, 3만 년 전에 신석기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피지 많이 나오는 사람이 훨씬 경쟁력이 있는 피부예요. 당연히 여름에 선스크린도 돼. 그다음에 벌레도 쫓아. 얼마나 좋은 거예요. 적응하는 거죠. 현대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런 게 필요 없고요. 그냥 깨끗하면 돼. 보기 좋으면 돼. 우리 피부가.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사서 바르면 돼요. 여드름 없는 피부가 훨씬 더 좋죠. 그렇게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좋아지고 여름 되면 나빠져요. 그래서 제가 환자들 볼 때도 그래요. 이거 어차피 평생 갖고 가는 병인데 피지를 컨트롤하는 먹는 약은 1년에 100개는 안 넘기는 게 좋으니까 주로 언제 먹을 거냐? 6월부터 9월. 좀 빠르면 5월부터 10월. 요때는 먹는 약을 주로 쓰고 그다음에 가을에 찬바람 불면 바르는 약을 쓰다가 이듬해 봄이 돼서 기온이 올라가서 반팔 입을 때쯤 되면 약을 좀 먹읍시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이유가 기온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구로마유 님도 여름에 심할 때는 약 좀 드시고 바르고 가을에 찬바람 불면 바르는 약 쓰시고 그러면 좋죠. 네. 한 달에 한 번 옆머리 다운펌을 하는데 뒷머리 하잖아요. 뒷머리에도 딱딱한 붉은 열이 생기는데 여름에는 열 때문에 겨울에는 건조해서 사계절 되는 문제. 아니요, 유전이에요. 펌하고 상관없고요. 머릿속에도 여드름 생길 정도면 체질적으로 피지가 많아서 그래요. 화장품으로 치료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얼굴이나 가슴이나 등에 여드름 나오는 거 봐서 약을 먹고 바를 건지 아니면 바르는 약을 쓸 건지 그거 정하면 됩니다. 여드름 약이 기형아를 당연히 높이는 게 아니라 여드름 약을 먹고 임신하면 기형아가 생깁니다. 뭐 위험을 높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약을 끊고 한 달이 지나면 됩니다. 그냥 저는 더 안전하게 말할 때 약을 끊고 여성의 경우에 먹는 약을 딱 중단하고 2번의 정상적인 월경 다음에 임신하세요. 그래요. 그러면 뭐 절대 아무 일 없죠. 그전에 내가 약을 뭐 10년을 먹었다. 상관없어요. 약 끊고 정상적인 월경 2번 하고 그다음 날짜 잡아서 임신하시면 돼요. 기훈이 형님은 틀린 얘기 하신 거예요. 입술 주변에 대상포진 절대 안 생깁니다. 저게 단순포진이에요. 단순포진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이 떨어져서 그래요. 대상포진은 일생에 한 번 걸리는 병입니다. 단순포진이 피곤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거는 뭐 평생 내 몸이 나쁠 때마다 늘 물집이 생겨요. 저도 지지난주 화요일 날 방송 끝나고 바로 들어가서 씻고 자야 되는데 그날 내가 목표했던 그 운동을 다 못해서 1시간 정도 걷고 12시 조금 넘어 잤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에 그냥 단순포진 생기는 거죠. 이게 단순포진이라는 거는 뭐 나한테 크게 그렇게 해를 주는 병은 아니에요. 다만 내 건강의 시그널이다. 내 몸이 약해지고 내 몸이 면역이 떨어지면 걸리는 병이니까 자동차의 계기판에 있는 그 계기에 불 들어오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한번 올 1월 달에 생겼잖아요. 이게 올 여름까지 그 사이에 또 재발된다? 그럼 내가 몸 관리를 엉망으로 하거나 정말 내 몸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병이 있거나 그렇다고 봐야 돼요. 보통 이게 6개월 가거든요, 면역력이.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종신 면역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주 생겼다 그러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은 절대 없어요. 단순포진이고 안 걸리고 싶다? 몸을 건강을 잘 돌보시면 돼요. 귀가 가렵고 뻑뻑해서 피부병인데 동상이 아니요. W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상적인 보통 도시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동상이 오는 것은 거의 없어요. 직업적으로 산행을 하는 분이라든지 늘 야외에 노출되어 있는 분 그런 분들 다 귀마개 하고 다니죠. 다른 병일 겁니다. 피부과를 가셔도 좋고 이비인후과 생을 보시는 것도 좋고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아마 지루성 피부염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건조해서 그래요. 발바닥에 발가락 엄지 쪽에 가죽같이 두꺼워지면서 갈라지는 거.
태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피부가 건조하면서 두꺼워지는 거예요. 아주 많이 불편할 때는 스테로이드 쓰고요. 그다음에 갈라졌다 그러면 항생제 쓰고요. 그다음에 그냥 갈라지지 않고 각질만 두텁다 그러면 반질 연고 유리아 크림 쓰는 게 좋습니다. 성기 사마귀의 베루말 쉽지 않을 텐데요. 성기 사마귀면 대학병원 가시면은요 포도필린이라고 해서 아주 강력한 피부 부식제가 있어요. 그거 쓰는 게 나을 거예요. 성기 사마귀는. 이거는 개인 병원에서는 그 포도필린 쓰기가 좀 어려워요. 워낙 그 부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번거롭지만 대학병원 가면 있는 약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로 강력한 부식제를 써서 사마귀를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다음 볼까요? 건성과 무좀의 차이 그런 거는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게요. 병이 있으면 병원에 나오세요. 발바닥에 어떤 병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의사가 봐야 알아요. 예. 무좀이 무좀약 쓸 거고요. 피부가 너무 각질이 두텁다 그러면 반질 연고 쓸 거예요. 제시카님 실손보험 1, 2세대, 5세대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1, 2세대가 훨씬 더 소비자들한테 유리하게 돼 있지 않나요? 왜 갈아타시죠? 예, 저는 실손보험은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 드신 분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네. 이중으로 보험을 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국가 공보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의료 자원이 낭비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실손보험은 저는 없어지는 게 맞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보험 약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언론 봤더니 1, 2세대, 1세대가 제일 유리하게 돼 있던데 그 보험회사 그 실손보험을 기획하고 팔았던 보험회사는 망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 보험은 잘못 만든 보험 설계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영업을 했던 보험회사를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준다. 저 반대입니다. 저 보험 상품 분명히 보험회사에서 만들었을 거거든요. 잘못된 보험이고 뭐 이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험을 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회사가 망해야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실손보험을 운영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국가의 의료 자원이 유지되지 않아요. 바이탈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실손보험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현재 공보험을 제대로 유지하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없애야 되고 의료의 낭비를 위해서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자기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너무 어려운 사람 어떡하느냐? 그런 거는 의료 보호로 해결해야 되죠. 그리고 현재와 같은 보험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 아마 20년 안에 보험 제도를 유지 못할 겁니다. 제가 63세, 20년 뒤에는 뭐 살아있을 확률이 한 50%는 될 것 같아요. 83세니까 남자가 지금 현재 평균 잔존 수명이 80세에서 82세 사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운이 좋아서 거기에 끼를 확률이 반반이라고 보면 되겠죠. 살아있다 그러면 많은 의료 보험 혜택을 보고 있겠죠. 뭐 그전에 내가 삶을 다 한다 그러면 그거는 뭐 국가에 부담 주지 않는 일이니까 상관없는데 20년 뒤에 그러면 저보다 제가 61년생이니까 81년생의 출생 인구가 한 50만 60만 될 거요. 그러면 벌어서 의료보험료 다 내야 돼요. 지금 같은 의료 시스템으로 의료 보장성을 확대해 버리면 지금 40대, 지금 20대는 벌어서 대출 받아서 의료보험료 내야 될 겁니다. 좀 거짓말 좀 보태고 가장을 하자면 그 정도로 노령화가 빠른데 인구 출생 인구는 적은데 이런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나는 살다 죽을 테니 뒤에 벌어지는 일은 난 모르겠다. 이제 무책임한 정치인들이 만든 제도죠. 예. 여러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뭐 가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너 왜 정치 얘기하냐는데 정치 잘못하면 보세요. 의료 문제도 지금 심각하죠. 2024년 10월까지만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뭐 매달 통계는 발표를 하니까 사망자 통계를 발표하는데 2023년보다 7,500명의 사망자가 늘어났어요. 12월까지 통계 다 내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최소 2023년보다 10,0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9,000명, 10,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정확하게 통계를 내려면 이게 이제
치료 가능한 환자가 돌아가신 건지 뭐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이제 그거는 더 세부 항목을 다 들여다봐야 되고 예방학 하시는 선생님들이 통계를 내서 나오겠지만 작년에 그 어리석은 정부의 선택으로 인해서 의료 대란이 벌어져서 그로 인한 희생자가 그 10,000명 정도 7,500명 10월 달까지 7,500명의 사망자가 늘어난 거에는 영향이 있을 거다. 제 추론은 그래요. 왜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났어요?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사망자가 줄어드는 추세였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거 뭐 불안하시면 하시는 건 좋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그게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잘 들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하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면역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때 티파니사 치물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헌한 건 하나 있네요. 18세 이하 강제로 백신 맞히는 거 막는 데는 저도 일정 부분 공헌을 했고 사실 뭐 그 이전까지는 유튜브가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작년에 그때 코로나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루트가 있구나. 그전에는 뭐 책이나 봐도 유튜브를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는 저도 상당 부분이 많은 정보를 유튜브에 좋은 쌤들, 제가 가끔 여기 이 자리에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책 읽는 것만큼 많은 정보를 얻죠. 그래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선전선동을 통해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좋은 정보를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볼 때 일반 알고리즘에 뜨는 유튜브는 보지 마시고요. 정보를 잘 검색해서 보시면 정말 좋은 정보를 이렇게 공짜로 취득할 수 있다. 특히 뭐 수학, 물리, 천문학, 경제 이런 부분은 너무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더라고요. 역사 이런. 듣고 있으면 야 이거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책을 10권 읽어야 되는데 앉아서 1시간 듣고 다 배우네 뭐 이런 거를 느끼죠. 그런 거를 골라서 보셔야지 그냥 알고리즘에 뜨는 선동적인 거는 보지 마십시오. 다 뭐 거짓말인데요. 뭐. 이소트레스 일주일에 하나 먹어서 별 효과 없어요. 본인이 일주일에 하나 먹어서 잘 관리가 된다고요? 그럼 일주일에 하나 먹으면 1년에 52알 먹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잘 컨트롤 된다면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굳이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네. 어쩜 그렇게 잘 하시는지 제가 이 얘기를 말을 잘하나요? 좋게 봐주셨다면 고맙고요. 만일에 뭔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했다면 뭐 그냥 읽었던 책이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겠죠.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학벌이 뭐 국민학교 졸업인가 뭐 그럴 거예요. 중학교 졸업 못 하셨을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박학하세요. 사업할 때 이런 것도 보면 정말 머리가 뛰어나신 분이 아니면 하기 힘든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대지 않습니까? 어쩜 그렇게 그 학벌에 아는 게 그렇게 많으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 특유의 말씀이죠. 너네들 대학 나왔지 나는 신문대학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당시 문사철 하신 분에서 최고의 엘리트가 가는 게 신문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쓴 칼럼이나 그분들이 쓴 글이나 그분들이 쓴 경제면의 기사를 정말 아침부터 이렇게 출근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 8면 발행할 때 그것도 한 군데 신문만 아니라 모든 신문을 거의 다 그렇게 읽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래서 뭐 8개 신문대학을 나왔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의 신문의 질은 많이 좀 떨어지긴 했죠. 왜냐하면 능력 있는 문사철 출신들이 뭐 유튜브도 하고 방송을 하지 신문에는 많이 안 가죠. 그래서 조금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신문을 보시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훨씬 좀 더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의 입맛이 들어져 있는 분이면 한겨레, 오마이뉴스까지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좀 이렇게 사물을 보면 삥 둘러봐야 되는데 한쪽 면만 보게 되면 판단이 흐려지게 되죠. 그래서 특히 정치적인 내용의 문제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조중동을 하나 읽으셨다 그러면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정도는 한번 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지형들을 볼 것 같으면 40%의 국민들은 뭐 국힘 보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보면 조정동을 보겠죠. 나머지 40% 정도는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를 보시는 분들입니다. 20%는 다 보는 사람이겠죠. 모든 선거의 결과는 그 20%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 손을 드느냐가 정권의 향배, 정치적인 결정의 향배를 정합니다. 이거는 뭐 변치 않는 진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조정동만 바라볼 거냐, 오마이뉴스와 한겨레를 볼 거냐는 뭐 여러분의 결정이고요. 하나만 계속 찍는다? 뭐 그것도 여러분의 결정이고요. 그러나 세상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스윙보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주머니 속에 공깃돌로 저 사람 무조건 다 찍어줄 거야. 그런 사람 대접받는 게 나아요. 저 사람한테 잘해야 내가 한 표를 받을 수 있는데 라는 대접을 받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스윙보트의 숫자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도 골고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 밑에 트러블이 한 개 났는데 락티손 H 1% 바르면 어떨까요? 골 맞다 그러면 스테로이드 바르지 마시고 그냥 붉은기만 있다 바르시면 도움이 돼요. 붉은기만 있으면. 근데 노랗게 염증이 생겼다? 항생제 먹어야 됩니다. 항생제를 먹거나 발라야 됩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집에 침대가 없어요. 이럴 거에도 푹 허리에는 이게 좋대요. 침대보다는. 허리는 우리가 옛날 깔았던 요 있잖아요. 요가 뭐 푹신해봐야 얼마나 푹신하겠어. 두께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딱딱한 바닥에서 자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허리 건강에는요. 네. 대상포진은 한 번 걸리면 종신면역입니다. 대개는. 그래서 예방주사 맞을 필요 없죠. 코페이와 디덕터블 있으면 병원에 자주 못 가요? 왜 그래요? 뭐 조건이 있나 봐요. 너무 하여튼 병원은 자주 가는 건 썩 좋은 일이 아닙니다. 도덕적 해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됩니다. 뭐 그게 어떤 방법이 됐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는 약자를 돌봐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약자가 그 사회적 도움을 받는 게 당연한 권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도움 때문에 있는 거면 그게 권리인 양 행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을 베푸는 사람에 대한 감사가 먼저 따라야 되는데 제가 진료를 볼 것 같으면 꼭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게 본인 부담이에요. 우리가 이제 초진을 보면 21,160원인가 뭐 어떤 180원인가 그래요. 본인 내는 돈 5,5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20% 정도를 아마 여기 이제 본인한테 부담 지는 거죠. 그것마저 싹 없애주는 게 저기죠. 뭐죠? 그 손실보험이에요. 그러면 도덕적 해이가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그러면 병원에 이용이 아니라 오납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만들어 놓은 우리 사회가 합의했던 의료보험 제도를 허물어뜨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실손보험 같은 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허락해 준 보험, 금융보험 뭐 감독원인가 뭐 이런 게 있겠죠. 우리나라는 뭐 정부에서 다 관여를 하니까 보험감독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허가를 보험 상품을 만든다고 다 허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품이 나왔을 때 정부에서 이거는 정부가 처음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에 대한 의료보험 시스템 자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제도이므로 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실손보험에 대해서 얼마나 하신다 너무 쉽게 되는 게 아닌가요? 의료 수급자가 되려면 얼마나 뭐예요? 큰 병 안 걸려서 그런데 기분 나쁘다. 암 환자의 기분하면 실손보험 망한다. 의료 지원도 못 받고 돈 없는 사람 죽으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제가 그렇다고 사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은 암보험으로 해결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손보험하고 암보험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암이 걱정이 되고 돈이 많이 들 것 같으면 암보험을 들면 되잖아요.
그게 실손보험의 형태가 돼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돈 없는 사람 죽으라는 얘기를 누가 했습니까? 왜 누가 말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매도를 하냐는 얘기예요. 지금 같은 실손보험 시스템이 지속되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저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는 댓글 보고 있으면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암보험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암이라든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심장병, 암 이런 거에 대한 보험은 따로 들 수가 있잖아요. 그 기존 보험에 있던 거예요. 그건 의료보험 제도를 흐트러뜨리는 게 아니에요. 실손보험은 악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모르십니까? 그 제도 때문에 국가의 기본적인 의료 정책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모르냐고요. 왜 국가에서 실손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이야기하고 그걸 뭐 국가에서 인수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모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보호해야 된다. 뜻은 좋지만 돈은 누가 낼 거예요? 거기 비용을 누가 다 감당할 거예요? 저런 식의 논리로 선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입니다. 네. 트로나인 크림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게로키탄을 먹고 있는데 여드름이 안 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약을 줄이시죠. 예. 2주 정도 됐으면 먹는 약을 매일 먹어서 그 정도 됐으면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시고요. 예. 붉은기 만든 로젝스킬 사용하시고 병행하셔도 됩니다. 예. 줄이고 한 3일 정도, 3일에 한 번. 그래서 나중에 먹는 약을 끊고 난 다음에 발라도 늦지 않습니다. 인유두종 성기가 이미 발생했는데 가다실 국가를 맞아야 될까요? 남성이 맞는 거에 대해서 글쎄요. 효과가 있다면 맞는 게 좋겠죠. 예, 저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뭐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맞으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전문적으로 그 가다실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신 분이 있으시면 상담하시고 전염을 막기 위해서라면 맞는 게 좋겠죠. 네. 예, 오디오북도 되게 좋더라고요. 예, 근데 저기 듣다가 보면 자야 되는데 듣다가 재밌어 갖고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까 박승진 쌤도 얘기했지만 자기 전에는 영상 매체는 접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네. 상업성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그 예를 들면 검색 하나를 올리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 뭐 이렇게 검색을 올리면 쭉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혀 상반되는 두 가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 있어요. 다 들으시면 돼요. 듣고 난 다음에 본인 판단하는 거죠. 지금의 뭐 중국의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도 여러 경제 유튜버들이 중국 공 망한다. 아니야. 중국은 여전히 잘 나갈 거야. 왜냐하면 국가에서 저렇게 밀어주게 되면. 그 스펙트럼 양쪽에 있거든요. 사이에 다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다 들어보시면 본인이 어디쯤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중국에 어떤 비즈니스가 있는데 할 거냐 말 거냐 정할 수가 있겠죠. 서울대 본과 3학년이 한 25% 30%가 복학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멀쩡한 집에다가 폭탄 떨어뜨려서 망가뜨린 거죠. 회원부 주변에 종기가 생긴다. 저게 되게 아픈 종기일 수 있어요. 그게 회원부 주변에 피지선 같은 큰 게 있어요. 바솔린스 그랜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산부인과 배운 지 기억이 오래돼서 잘 안 나는데 바솔린스 그랜드 닥터 시스트라는 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그 바솔린스 그랜드가 막히면서 안에서 저기 낭종이 크게 생기고 거기서 염증 생기면 되게 아파요. 산부인과에 가면 뭐 컨디션이 좋으면서 가라앉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니면 찍고 그 시스트를 드러내야 됩니다.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데 피부까지 해결 못합니다. 크림은 언제까지 발라야 되냐고요? 선크림이요? 선크림은 뭐 계절에 상관없이 바르는 게 좋죠. 밖에 나가서 햇볕을 많이 볼 때는. 네.
시간이 많이 됐다. 제가 시작을 좀 늦게 했네요. 예. 에, 이제 어찌됐든 또 새로운 설 1월 2일은 지나갔고요. 또 이달 말이 되면 내일 다음 주네.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추석 아니 구정이 시작되죠. 구정 연휴가 아마 화수목이었던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제일 먼저 나서서 했던 일이 뭐냐면 월요일 날을 임시공휴일을 정할까 금요일을 임시공휴일을 정할까 하다가 뭐 월요일로 정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걸 보고 있을 때마다 느끼는 게 과연 이렇게 임시공휴일을 하나 더 늘리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런 정신 나간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휴일이 하루 늘면 지방의 관광지가 붐빌까요? 일본이나 태국이 붐빌까요? 국내선 공항이 붐빌까요? 인천공항이 붐빌까요? 도대체가 무슨 생각들을 갖고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놀고 언제 일을 하고 손은 누가 키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건지 물론 선이죠. 하루 더 놀아서 연휴 기간이 길어지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편해지고 국내 소비 경기도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틀렸습니다. 하루를 더 놀아서 그러면 하루 더 휴가 처리하면 9일을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 전주 토, 일, 월, 화, 수, 목, 그다음 금요일 휴가 내면 토, 일. 그래서 9일을 놉니다. 그러면 9일을 노는 시간 동안에 좀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과연 제주도에서 돈을 쓸까요? 일본 가서 돈을 쓸까요? 이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노는 날이 늘어나면 국내 소비가 늘어날 거다. 나의 이제 그런 걸 발표하는 정부의 희망사항이겠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좀 더 한마디 하면, 지난달 12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RP,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해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 받고 한국은행에서 지폐 찍어주는 거예요. 62조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찍으면 어찌됐든 시중에 화폐 유통량이 많아지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 많은 돈이 그나마 국내에서 유통이 되면 좋겠죠. 그 돈은 전부 달러로 바뀌어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에 간 돈이 아마 170조 정도 가 있다 그럽니다. 달러로 바꾸면 1,000억 불이 넘게 나간 거겠죠. 외환보유가 줄죠. 돈을 많이 찍으면 국내 경기가 좋아질까요? 미국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들어간 120조라는 돈이 미국 증시에서 큰 돈은 아닐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폐쇄된 국내 경제만을 바라보고 정책을 짜는 공무원들의 근시안적인 시각을 볼 것 같으면 올 추석 경기도 올 구정 경기도 썩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피부과에서 나부랭이가 해본 걱정입니다. 여러분 현금 부여 많이 늘리시고요. 돈 많이 모으시고 불안하시면 달러 자산을 늘리는 게 좋다는 게 현재 경제를 보는 분들의 시각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현금을 많이 손에 쥐고 있어야 어려운 시간을 넘기는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가정에 복이 많이 깃들기를 진심 어리게 기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